안녕하세요. 토지주택박물관 온라인 강좌 도시의 인문학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개항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개항의 실체를 확인해 보니 강제 개항이 아니라 이제 조선 정부의 선택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조선 정부의 선택이었으면 우리의 도시의 운명도 바뀔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었던 식민 지배는 또 도시를 다른 모습으로 바꿀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상업도시의 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사실은 부산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76년의 개항으로 부산이 개항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상업도시 성격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그 전에 부산항이 일본과의 교역이 허락되고 있었지만 부산에서 가장 중심인 정치와 그 경제의 중심은 부산포가 아니라 동네였거든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부산 지역의 양반대가들입니다. 부잣가 큰 성도 있었고요. 그런데 1876년 이전의 외가는 조선 정부의 엄격한 감독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활동 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동네의 위상이 제약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1876년에 일본의 상업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돈이 이제 부산포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제 중심이 동네에서부터 부산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변화 없었지만 부산 내에서의 도시의 지형이 바뀌게 된 결과를 가져왔죠.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은 그 용두산 공원을 중심으로 했었던 외관과 동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래성 주변이 훨씬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네 온천이 있었지 라는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산의 중심은 광복동 남포지. 이건 이미 일제강점기 때 변한 위상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전통 도시는 동네가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운명은 개항 이후에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항장이었던 1880년의 원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건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원산이 중요했어요. 조선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업적인 건 목적밖에 없었죠. 왜냐?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개항했을 때까지는 그다지 그 부분이 크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은 원산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분히 러시아를 목표로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원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 그다음에 일본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된 그런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요 내륙 도시들은 전부 강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항구, 바닷가에 있는 해항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강의 하구에 면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독특하게도 주변에 강이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에는 강이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천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죠. 인천이 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배후 도시로 서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성장 배경에는 서울이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인천을 상업도시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초창기 그 조선이라는 체제 하에서의 개항한 세 도시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부터는 또 다른 개항장이 만들 대한제국은 이미 국채를 이제 근대국가 체제로 변화시키면서 외국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목포, 진남포, 성진, 군산을 차례대로 개항을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외국과 장사를 통해서 돈도 벌고 서구의 문을 받아들여서 강한 나라로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목포입니다. 목포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도 거점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 호남 지역에서 나는 풍부한 물산을 끼고 그것이 조종으로 그 물건을 옮기는 해양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어요. 그 밑에 영산강 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강항이기도 하면서 해양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잠재력이 가장 컸는데 이것이 바로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천혜의 요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포의 성장세가 사실은 대한제국부터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그 목포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때 보면 그 핵심은 만호진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배 위에 진이 하나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문. 평양이 조선시대 때 제2의 도시였었기 때문에 서울에 인천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대동강을 끼고 있는 그 평양에는 그 입구에 진남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진남포는 평양을 배후 도시로 해서 급성장하는 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함경도를 배경으로 해서 아까 원산과 함께 이제 동해안을 커버하는 그런 항구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진은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명에서는 북한 지명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김책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포 옆에 있는 그 군산도 떠오를 텐데 군산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쌀의 수탈의 도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군산도 대한제국 때 1899년에 개항한 대한제국의 개항장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개항을 하려면 뭔가 사고 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한 곳이 개항장이 돼도 상대적으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돈을 벌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대한제국기에 본격적으로 상업도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상업도시는 아마 성공적인 상업도시로 정착하게 되는 도시들은 아마 부산과 인천과 목포 정도가 대한제국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도시들의 운명이 완벽하게 갈라지는 것은 바로 1910년에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바뀌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제강점기 때 식민도시로 바뀌지만 식민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확장되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한제국과 조선 때 개항한 개항도시들이 식민도시로 제일 먼저 탈바꿈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미 바닷가에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바닷가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손쉽게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거죠. 근데 식민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 사실은 서양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식민도시를 건설할 때 제1의 목표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식민지에서 1차 원자재를 싼 값에 수입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공산품을 비싸게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민도시는 다 바닷가 도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를 식민도시로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도시는 당연히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경제적 이익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 이것은 내륙에 면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식민도시는 그래서 크게 경제적인 목적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10년 이후의 도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항구 도시들이 개항도시, 상업도시에서 수탈도시로 바뀌는 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관문도시. 일본이 한반도로 진입하는 제1의 항구가 뭐냐? 가장 가까운 부산. 거기서부터 기차 타고 경부철도를 타고
서울로 오고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의주로 가죠. 그 의주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 관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문 도시, 하나는 한반도의 관문 도시인 부산, 또 하나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인 신의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의주는 신도시죠. 의주 옆에 만든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군사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진해, 해군의 거점인 그러니까 진해, 왜 육군의 거점 중에 하나인 나남. 나남은 지금의 청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군사 도시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군사 도시가 사실은 용산입니다. 용산은 한양 도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강가에 만들어진 신시가지인데 그 신시가지가 사실은 병영 신시가지인 거죠. 그래서 군사도시라고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서울과 진해와 나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군사도시는 다른 기능을 하는 도시와는 다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탈도시나 상업도시 같은 경우는 무엇을 뺏어야 되고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기존의 도시를 이용해서 식민지 도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군사도시는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먼저 선택했는데 그곳이 대부분 아무것도 없던 곳이 선택된 경우가 많거든요. 대규모 군사 주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곳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도시는 대부분 격자형 도시 형태를 띠게 되고 격자형 도시를 좀 더 효율적이고 멋있게 하려다 보면은 로타리를 두고 방사형 도로망을 갖게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사도시 진해를 보면은 전형적으로 격자형 도시의 중요한 지점에 로타리를 설치해서 방사형 도시를 만들었죠. 보통 우리가 진해하면 벚꽃으로 유명한데 벚꽃이 일본 상징이기 때문에 군사도시 이미지하고 잘 맞을 거예요. 앞으로는 진해를 가시더라도 벚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내 전체를 조망하면은 또 로타리를 한 바퀴 돌면은 이 군사도시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개의 관문도시, 그러니까 수탈도시, 군사도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서울의 위상이 바뀌죠. 식민지가 돼버리면 이제 일국의 수도로서의 위상에서 내려와서 가장 큰 도시 정도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 성분은 독립적인 행정 지위를 갖지 않고 경기도의 가장 큰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실은 광화문 한복판에 경기도청에 자리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이 1967년까지 서울에 한복판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대부분 의심을 갖지 않는데 그것은 이제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대부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거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과 육조대로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이제 조선 총독부가 들어가면서 식민지 도시경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정부가 있었던 곳에서는 경기도청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탈 구조를 만들어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교통수단은 일단 배로 항구에 왔다고 해서 수탈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이게 자원을 빼앗고 자기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에 교통망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교통망의 핵심은 철도였기 때문에 항구에서부터 수탈 대상인 그 내륙 도시로 철도망을 연결하는 것이 수탈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목포나 군산 같은 곳들은 항구 도시에서는 보면 내륙 도시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전부 철도망이 항구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왜냐? 보통 요즘은 우리는 철도 그러면은 항구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중심에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심 중심에 그 나라 지역민들을 위한 거면 도시 중심에 떨어뜨리지만 이거 물건을 바깥으로 빼내는 것과 밖에서 실어온 물건을 내륙으로 운반하려다 보니까 철도가 당연히 바닷가까지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구와 철도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수탈 도시의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그 바닷가 쪽에 각종 정미소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여주는 것 같이 공장형 그런 정미소 규모가 있는데 왜 항구에 집중적으로 기업형 정미소가 있겠습니까? 경기도 일원에서
수확한 쌀을 도정을 해서 가져가는 게 물류 비용을 줄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쌀을 수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건 생산지에서 도정을 해야죠. 이게 대부분 수탈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군산에서도 목포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군산이라는 도시를 보면은 군산의 항구 도시에서는 원도심에서는 보면 항상 항구 옆에 그 세관이 있고 그 옆에는 철도가 바로 바닷가. 이 사진이 그게 전형적으로 보이죠. 철도가 항구 도시까지 바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군산이나 목포 같은 경우는 군산이 쌀의 수탈이 목적이라고 하면 목포는 쌀에다가 면화, 육지면의 최초의 재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관문도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관문도시가 되려면은 배를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매끄러우면은 그냥 바로 떠나도 되는데 한두 시간 거리면 당시에 기차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루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역에는 기본적으로 역과 호텔이 하나로 묶입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는 서울역, 경성역과 조선 철도 호텔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관문도시인 부산역과 신의주에는 철도역과 호텔이 함께 묶여서 영어로 하면 스테이션 호텔 뭐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반도의 관문인 부산과 대륙 진출의 관문인 신의주에는 각각 그런 유의 건물이 들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관문 도시로 부산이 성장하면서 이제 동네의 위상이 약해지고 이제 부산포, 지금 용두산 공원에 외관이 있었던 것이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의 역사 도시로 양반들을 그러니까 중심지였던 동네는 이제 관광 도시로 바뀌어서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해운대 온천과 동네 온천의 온천의 도시로 바뀌어서 위상이 위락 도시처럼 바뀌게 돼. 근데 관문도시 신우지가 흥미로운 건데 이것은 관문도시라는 것은 우리만 있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쪽에서 받아준 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신우지라는 도시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중국 쪽에는 단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쌍둥이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신우지가 더 컸지만 중국 대륙이 본격화되면서 단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세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 이 사진 속에서 보이는 압록강 철교입니다. 이게 이제 압록강의 하구에 신우지가 위치하다 보니까 배가 닿기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수심도 깊어서 그래서 성장에 이렇게 여력이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바다로 나가는 걸 금했기 때문에 그 성장의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일제강점기와 함께 항구 도시로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로도 성장하고 그래서 유난히 이 압록강 철교가 굉장히 길게 대철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배경으로 해서 지금 보여지는 이 오른쪽 아래에 신우주, 그다음에 왼쪽 위쪽에 단둥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위쪽에 조그만 섬의 일부가 보이죠. 저기가 유화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식민도시로 관문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관문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그 다음 도시가 이제 군사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진해와 그다음에 나남이 되는 건데 이 진해와 나남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는 그 군사력의 두 핵심은 육군과 해군인데 해군이 남양군도 동남아시아 점령의 천병이고 육군은 대륙 침략의 천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해는 해군이 관할하는 군사도시고 나남과 용산은 육군이 관할하는 군사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의 도시의 재편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하고 도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존에도 익히 많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진 자료랑 함께 보게 되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도시의 위상이 일제강점기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 강의가 그 식민지배 전반기의 그 도시의 변화라고 하면 다음 기회는 식민지 후반, 일본이 군사적 야욕을 노골화시키면서 한반도의 도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 병참 기지화 속 공업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